1억을 그렇게 갖고 계시면은 복리 효과가 엄청 크게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 정도 금액만 하더라도 20년 굴리면은 그게 거의 한 20억 가까운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어쨌든 반도체 실적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도 증시 상승을 이끄는 가장 큰 동력 중 하나잖아요. 네. 자사주 소각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 앞두고 증권사 지주사들 신고가 행진 벌이고 요 며칠은 잠깐씩 조정이 있긴 한데 이런 주저하는 정책이 증권주 지주사 리레이팅 이제 이미 많은 리레이팅 하긴 했지만 앞으로도 지속시킬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저는 주식이 좋아서 건설회사를 다니다가 주식시장으로 오긴 했는데 그 오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그 초창기부터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제일모직 에버랜드 판단이었는데 제일모직 에버랜드 판결로 인해서 그때부터 상법이 죽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결자 해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올해 삼성전자가 주총 안건에서 그 배당분리 과세를 결의하는 거를 올리는 걸 보고 어쨌든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그거를 풀어준 부분에서 엄청나게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니까 삼성생명이 하고 삼성결사가 쫙 따라하는 걸 보니까 어쨌든 진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냥 엄청난 회사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삼성에 다시 좀 애정이 생겼는데 중요한 거는 그 상법이라는 거는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이사가 주주 충실 의무를 안 해도 된다고 했었던 판결을 했었던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201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 증시 암흑기가 온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분들이 한국 증시를 왜 좀 안 좋게 보냐면은 소위 사회생활 10년차 이하이신 분들이 한국 증시 샀을 때 벌었기보다는 다 물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한국 증시 암흑기는 15년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 이전에 한국 증시를 경험했었던 사람이라면은 한국 증시가 소위 그 꼬라박는 그 과정으로 전환됐다는 거를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건데 그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뭐야 한국 증시 이러고 미국 증시는 사기만 모르니까 근데 미국 증시는 공교롭게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역대 최대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 간에 엄청난 그런 격차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어쨌든 지난 15년에 암울했던 기간을 뒤로 하고 올해부터는 달라질 그 상법 개정 효과가 올해부터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상법 개정 때문에 주가가 좋아진 것이 아니고 그냥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그냥 이익 때문에 좋아진 거고요. 그래 이익이 너무 세게 오르니까 지수는 6천으로 거의 2배 반 떴는데 멀티플이 내려간 거지 않습니까? 멀티플 좋아지는 거는 올해 3월에 달려있고 3월에 기업들의 여러 가지 행보를 보고 아까 자사주 매입 소각도 질문하셨는데 자사주 매입 소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법 암흑기에 기업들이 자사주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재를 못하니까 소각할 것도 아니고 백기사지를 하려고 그렇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사에 있는 회사 돈 자기 그냥 배당 안 하고 그냥 법카 쓰고 이게 너무나 만연하다 보니까 이런 게 다 후진적인 제도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를 바꾸는 과정이 이제 차곡차곡 잘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작년부터 달라진 건 시장과 기업의 인식들이 조금 달라졌죠. 그래서 파마리서치 같은 회사도 매각하려다가 안 하고 이번에 LS도 대통령이 지목하니까 말 안 하고 예전에는 재벌이 무슨 한다 그러면은 5만 어용 언론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재벌이 반드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좋다고 얘기하면은 저 같은 사람은 갑자기 사회주의로 매장을 하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마켓 전체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도 그렇게 재벌 어용에 그런 플레이를 하는 거를 너가 하고 있냐 이러면서 지금 인식이 많이 바뀌어졌다 생각하고요. 어쨌든 국내 투자자들의 인식 구조에 맞는 법제도가 올해부터 펼쳐질 예정이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증권은 자사주가 많거든요. 그리고 일부 증권사는 진짜 자사주 50%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사주가 많았던 거가 그 왜곡됐던 과거의 흔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그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제 순차적으로 처분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앞으로는 자사주를 소각할 목적이 아니면은 거의 사기도 어렵습니다. 그 통과가 안 될 거예요. 소각도 안 할 건데 그 자사주를 너가 왜 갖고 있는데 이게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에 위배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발생할 것 같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너무 흔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정리해 나가지 않을까요?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년부터는 그러니까 실적 기반의 상승세였고 올해는 질적 상승세를 조금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적 상승세에 편입하는 그런 것도 좋은 투자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의 그냥 개인적인 성향은 이익이 안전하고 짱짱하고 쭉쭉 나오는 것을 좀 더 선호하고 경상적으로 어떤 이벤트 때문에 확 변하고 이런 걸 좀 안 좋아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반도체와 전기전자가 제일 좋은 투자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랑 증권주처럼 이제 거래 증시 전체적으로 좋아지면은 그러니까 마켓이
같이 커지면 같이 좋아지는 이런 거는 좋아하나 너무 이벤트 드리븐적인 거는 이제 그 이벤트에 좀 매몰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금 아니면은 뭐 ETF나 펀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렇게 간접 대응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좋게 보지만 반도체 전자전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좋게 보시는 건 아닌 거네요. 네. 자, 그럼 기업 밸류 프로그램들 정책적 변수가 외국인 수급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외인 수급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그냥 한국 증시가 올해 전 세계에서 너무 아웃퍼폼을 하다 보니까 그 높아진 한국 비중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패시브 매도들이 한국에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외인들이 일부 매도하고 이런 경향은 있지만은 이 밸류업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우리가 일본에 있는 프로그램들 좀 지금 카피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베 총리 시절에 진짜 일본 대개조가 그때부터 드라이브가 걸렸었는데 이때 증시 쪽에서도 이런 이제 개선이 있었고 그러니까 IR 자료 영문화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 전자공시에 올라가 있는 자료를 저희는 다 이제 텍스트로 돼 있는데 그거를 다 XML로 바꾸고 이런 방식으로 투자자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거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우리 증시가 선진 지수에 좀 편입되는 게 제일 큰 돈이 선진 지수에 있기 때문에 그 선진 지수 편입되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지금 정부가 로드맵을 짠 다음에 뭐 내년 말 정도 되면은 선진 지수 트라이를 할 거로 보는데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패시브 자금들이 진짜 엄청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일부 금액을 뭐 몇 조 팔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나라 하루에 거래되는 주식이 지금 60조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냥 외국인이 누적으로 뭐 9조 순매도를 하고 10조 순매도를 하고 이거를 막 크다고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는 큰 의미가 아닌 이제 그런 마켓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가게가 머니무브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요즘에는 저한테 뭐 집 팔고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단 전세를 주식으로 돌리는 부분에 대한 그 질문하는 사람 진짜 많고 그리고 제 주변에는 그냥 서울 강남집도 팔고 주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생기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머니무브가 좀 본격화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랑 내년까지는 개인이랑 기관 그러니까 기관이라는 탈을 쓴 ETF 수급 그 다음에 개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개인들 두 수급이니까 결국 개인이죠. 개인들이 좀 많이 이렇게 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연기금이나 이런 기금류성 자금들도 결국은 매수 자금들이기 때문에 그냥 서로 그냥 돌고 사팔사팔 하면서 증시를 끌어올리는데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시 예탁금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알고 있기에 100조 원대 근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은행 예금이 어쨌든 그만큼 증권가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뚜렷한데 이러한 폭발적인 유동성 유입이 시장의 흥분 임계점을 넘어선 신호라고 봐야 할까요? 네, 일단 증시의 시총이 5천조를 넘은 상황에서 예탁금 100조라는 거는 큰 돈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통상적으로 뭐 어느 정도의 여유 자금이라 대기 자금들이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증권업이 구조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부분도 여기에 있는 건데요. 그 한국의 증권업은 일종의 그 외국의 투자은행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골삭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골삭은 결국은 어떤 방식이냐면은 예금융 기능들을 많이 흡수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증권사가 내고 있는 것 중에 자본금 8조 넘는 그 IMA라는 계좌를 만드는 증권사들이 있는데 미래나 키움이나 미래 한투 이런 데가 8조를 넘는 자본금을 갖고 있는 대형 투자은행을 지향하는 그런 대형 증권사로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IMA라는 게 예금인데 이자율이 은행 예금 이자보다 2배 높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3에서 5% 이상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 단위로 모객을 하고 있는데 모객을 하면 바로 마감이 돼요. 그래서 올해 IMA로 증권사가 은행의 예금을 흡수하고 있는 게 되게 뚜렷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예금하면은 2% 주는데 여긴 4% 주니까 게다가 원금 보장해주고 그러니까는 은행에서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 IMA로 증권사가 돈을 또 받게 되면은 그거를 또 재투자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에 뭐 상생펀드를 포함해가지고 증권사가 투자할 대상들은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증권업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경로에서 개인들이 증권사를 지금보다 좀 더 예금은행의 창구로 쓴다거나 하는 그런 변화도 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은행도 요새는 그래서 어떤 입장이냐면은 저는 부동산을 오래 보면서 느낀 건데 한국 부동산이 언제부터 좋아졌냐면은 은행이 부동산 대출해주면서부터거든요. 그게 99년도였는데 99년 이전에는 은행들은 다 기업 대출해줬습니다. 근데 99년부터 다 소매 대출이라고 지금 주담대를 해준 건데요. 올해부터는 은행도 다시 기업 대출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도 기업 대출로 바뀌고 증권사도 다 기업 대출로 바뀌고 지금 이제 부동산 쪽에는 대출이 거의 죽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국처럼 막 뭐 헝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데를 몇 개월 그냥 막 다 파산시키고 이런 건 아니지만 부동산 쪽으로 가는 자금원을 거의 말라붙이게 하고 기업 쪽으로 갈 유동성은 폭발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증시는 돈의 힘으로 더
더 이런 잔치를 즐길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것 같고 부동산은 되게 이제 메말라 갈 거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은행과 증권사의 여러 변화도 좀 있어 보이고 예탁금은 당연히 그럼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머니무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쌓여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바이 더 딥이란 말이 있잖아요. 빠지면 그냥 무조건 사라고. 네. 지금 한국 증시가 완전 바이 더 딥의 상태로 넘어갔는데 완전히 머니무브가 나오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저도 되게 이런 시장은 좀 신기하고 처음이어가지고 이런 시장을 상상했던 거는 맞는데 또 경험한 건 처음이다 보니까 현직에 있는 그런 주식운용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는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기 전에 이제 장이 어쨌든 넥스트 거래소에 정규장 마감했는데 아우 역사적인 날입니다. 삼성전자 20만 원으로 끝났고요. SK하이닉스 100만 5천 원으로 끝이 났습니다. 코스피는 5,969. 그리고 아까 전에 언급하신 또 삼성전기는 43만 6천. 어쨌든 전자와 닉스와 20만 원과 100만 원을 함께 돌파한 첫날인 것 같은데 지금 현금 1억 원 있는 분이라면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 결론 좀 내려주신다면요. 저는 아까 그 밸류업 지수가 그러니까 코스피 강세장에 베팅하고 싶다면은 밸류업 지수를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200이 아니고 밸류업을 사야 되고 그리고 패시브가 아니라 액티브를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밸류업 액티브라는 상품이 제일 한국 강세장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액티브는 운용사가 많지 않아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 두 군데가 메이저인데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제일 좋아 보이고요. 뭐 타임 코리아 밸류업 액티브, 코엑트 코리아 밸류업 액티브 이런 상품들이 그나마 제일 좋아 보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글로벌 AI에 투자하는 게 맞으니까 글로벌 AI에도 액티브로 대응을 해야지 똥을 뺄 수가 있거든요. 또 나스닥에 투자하는 사람, 미국 주식에 투자하신 분 지금 진짜 많잖아요. 잔액 기준으로 보면은 160빌리언 넘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저는 개별주 직접 하신 분이 여전히 엄청나게 많다고 보고 있지만은 ETF로 이제 액티브 ETF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ETF라고 하면은 다들 그냥 잔잔바리한 그런 수익률을 낸다고 생각하지만은 이런 나스닥 액티브나 이런 거는 찾아보면은 정말 그냥 미쳤거든요, 수익률이. 그래서 한국 매니저분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주식을 더 잘하다 보니까 미국 기관에서 왜 도대체 한국인들이 미국 주식 우리보다 더 잘하냐 이런 질문이 항상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반도체 그냥 원천 국가고 거의 전 세계 모든 산업의 밸류체인 OEM, ODM을 중간에서 다 커버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이제 학습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액티브 ETF를 중심으로 국장과 미장을 한 7대3 비중으로 이제 둘 다 섞어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억을 그렇게 갖고 계시면은 복리 효과가 엄청 크게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진짜 그 정도 금액만 하더라도 20년 굴리면은 그게 거의 한 20억 가까운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투자 조언 한마디만 해주고 가신다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꿈 주식들이 꿈 자산들에 항상 가장 큰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나오는 성장 기업들은 갖고 있으면은 물려도 갖고 있으면 이제 회복을 하게 되는데 똥이 되는 거에 한번 물리면은 복구가 안 돼요. 근데 저는 젊은 분들이 저도 젊을 때는 꿈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게 인간 본성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은 꿈을 100% 포트를 하시기보다는 성장과 꿈을 6대4로 좀 잘 안분 배분해서 포트 전체는 성장을 먹으면서 이익 성장을 먹으면서 짱짱하게 올라가고 일부는 꿈이어가지고 그 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밸런스 정도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막 꿈이 무조건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되게 위험한 부분이고 꿈이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꼰대스러운 부분인데 어쨌든 꿈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비중만 전체 포트의 절반 이하로 유지하면서 어쨌든 그 꿈이 안 되더라도 사망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코인, 양자, 우주, 로봇 다 이런 유들인데 코인은 앞으로 어떻게 안 되나요? 지금 9,300만 원이던데. 저는 뭐 좋게 안 보니까요. 그냥 그걸 할 거면 금을 하면 되지 왜 하냐 이런 생각이어서 그래서 이런 주제들이 어쨌든 근데 저는 안 좋게 보지만 꿈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포트에 100이어서는 안 됩니다. 꿈 비중은 어쨌든 40 언더여야지 된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성호 대표님과 함께하는 날 장이 마감이 6천 가까이 마감을 했고 또 삼성전자 20만 원, SK하이닉스가 100만 원 역사적인 신고가와 함께 많은 분들에게 또 투자에 큰 수익을 안겨주지 않았나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주식시장이 코스피 만 시대가 온다면 당연히 대표님 모시고 사실 그 전에 한 7천만 원 와도 대표님 모시고 다시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내에서님은 최상호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